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6월 12일 원격 수업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속되는 30년 이상의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가 점차 약화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처음에 알아봤던 십자형 외교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같은 팀이었는지 유의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면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나당연합군이 생기는 과정과 이 백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삼국통일 과정을 보면요. 고구려와 항상 적대시했던 중국의 당과 신라가 손을 잡는 그 과정부터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당동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나와 당나라의 당이 648년에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전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안시성 싸움이나 그런 다양한 싸움들을 통해서 고구려와 당나라가 치열하게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싸웠다라고 했었죠. 그럼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의 사이는 어떠했을까요? 자,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나제 동맹을 통해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그 왕족과 결혼하는 등등을 통해 굉장히 가족적인 관계였으나 성왕과 진흥왕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철천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전쟁이야 라고 되어 있죠. 옛날 노래 중에 엠블랙의 전쟁이야 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죠. 그 수염이 특이하게 난 그 지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2006년생인가요? 그래서 엠블랙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신라를 두고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힘을 같이 합친다라고 했었죠. 그 동맹 이름은 바로 고구려의 려와 백제의 제를 합쳐 여제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을 뺏긴 백제와 한강 이북 지역을 뺏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 같은 경우에는 31대 의자왕이 신라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조 할아버지였던 성왕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죠. 자,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고 나서 그 목을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다 전시해 놨죠. 그런 치욕스러움을 겪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31대 왕 의자왕이 신라의 요충 지역을 공격하는데요. 그 중요한 곳이었던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이 대하성을 지키던 사람은 신라의 대표적인 인물인 외교가인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과 그 다음에 김품석의 와이프 그리고 김춘추의 딸이었던 고타소가 지키고 있었는데요.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를 자신의 그런 장난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뺏고 겁탈을 한 거에 너무 빡쳐 있던 부하가 백제 장군과 내통을 하게 되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성문이 열리고 김품석은 성문을 활짝 열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데 백제 장군이었던 윤충이 김품석과 그다음에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였던 김춘추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38쪽을 통해서 아래 부분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장왕은 신라의 핵심 지역인 대하성을 공격한 이유와 대하성에서 죽었던 딸의 아버지였던 사위였던 사람이 결국 어디로 찾아가는지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의장이 신라를 공격한 이유는 한강 유역을 성왕 때 뺏긴 배신감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하성에서 신라의 대표적인 신하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자 위기감을 겪었던 김춘추는 고구려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김춘추가 당시의 왕이었던 선당여왕의 그런 밀명을 받아 고구려로 갔는데요. 고구려엔 당시 왕이 있었지만 당시에 실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 연개소문과 김춘추가 협상을 하는데요. 김춘추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뺏긴 그 중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는 게 당시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달라고 했을 때 김춘추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했겠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니 당시 고구려 정부에서는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김춘추가 당시에 고구려의 그 관리를 꼬십니다. 뇌물을 줘서 꼬시는데요. 많은 비단 300필 정도 주고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신하가 바로 선도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도해라고 하는 사람이 화면에 보시면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간이죠, 간. 그 토끼가 그 용왕님 만나러 갔을 때 자신의 간이 육지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육지에 갔다가 간을 가져오겠다라고 뻥을 치잖아요. 김춘추도 마찬가지로 이 토끼의 간을 내가 다시 신라로 돌아가서 임금에게 말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 땅을 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뻥을 치고 결국에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벗어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와의 그 외교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략은 돼 있지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갔던 김춘추였는데요. 당시 백제가 일본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신라와의 동맹을 거절하게 되면서 찾아갈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당태종이 굉장히 기뻐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전에 고구려 정복에서 실패했던 당태종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중국과 신라가 함께 친다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라의 입장에서도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야 됐기 때문에 이 동맹관계를 간절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어디로 간 김춘추는 협상을 하지만 실패하고 어디로 찾아가 동맹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로 간 김춘추는 연개소문과 협상을 하지만 실패를 했다가 일본으로 찾아갔지만 또 실패하고 당으로 찾아가 동맹을 추진합니다. 두 나라로 간 이유는 바로 백제로부터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형 외교를 떠올린다면 백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구려와 일본이 동맹관계를 신라와 맺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라와 당나라가 어떠한 동맹 조건을 통해 이 관계를 맺었는지와 당나라가 왜 이 동맹을 맺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각 나라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득이 맞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의 조건과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같은 경우에 백제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백제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조건을 내세운 것이 김춘추가 대동강 이북의 땅, 지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모두 넘기기로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도 없애고 그 다음에 땅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나라가 신라와의 동맹을 허락하고 맺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영토도 얻을 수 있고 고구려 그 성가셨던 고구려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10년 정도 있다가 동맹의 조건에 따라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이 세졌던 백제가 왜 그렇게 빨리 없어졌을까? 멸망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의 멸망 과정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 백제의 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왕 집권 초반에는 굉장히 귀족들과 관리들과 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의견을 잘 충돌시키지 않고 잘 따르고 서로 화합하면서 신라의 땅을 많이 뺏을 정도로 굉장히 해동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부터는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이 계속되고 백성들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신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 방식과 그런 신하들의 정치 방식이 맞지 않아 대립되기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60세가 넘기 시작하면서 지쳤죠. 정치에 지쳤기 때문에 여자와 술에 빠지면서 이전에 뛰어났던 정치 실력이 퇴색되게 되고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요. 원인은 국력의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러 가보죠. 먼저 왕이었던 의자왕과 그 다음에 관리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의자왕이 이런 대립이 계속되면서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되면서 사치와 형략을 부리게 되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지배층들이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당 동맹이 체결되면서 육지로는 신라의 군대, 바닷길로는 당나라의 군대가 20만 명 이상 쳐들어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지배층들의 힘이 약해졌던 백제가 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 되겠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요.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이끄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 백제의 의정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황산벌로 나아갔을 때 백제와 신라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데 신라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였지만 선봉에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관창이었습니다. 관창은 신라의 화랑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관창이 앞장서서 전투에 뛰어듭니다. 계백이 전쟁을 하다 보니 관창이 사로잡혀 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어린 너무나 어린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학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보내줍니다. 관창이 돌아갔는데 당시에 신라의 장군이었던 김유신과 관창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다. 야, 너 어떻게 화랑이 살아돌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관창이 다시 말을 타고 백제 진영으로 혼자 돌격합니다. 와, 정말 신라의 화랑의 기세가 무섭구나. 계백이 결국에 관창을 처형시키고 말에다가 관창의 목을 묶어서 돌려보내줍니다. 신라의 5만 명의 군대가 관창의 목을 보고 격분합니다. 와, 저렇게 젊은 화랑도
전쟁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신라의 5만 군대가 결국에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를 무찌르고 결국에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하면서 백제가 멸망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는 여러분들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황산벌 전투를 통해 계백이 전사를 하고 관창의 죽음을 통해 신라가 결국에 백제를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계백과 관창의 이름이 나오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라고 하는 노래가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백제 의자왕이 항복했을 때 여러분들 유명한 게 그 삼천궁녀 의자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낙화암이라고 하는 백제의 사비성 근처에 이런 바위가 있는데요. 이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비성에 사는 그 인구가 5만 명인데 남녀 비율을 1대1로 따졌을 때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인데 그러면 궁녀라고 하면 젊은 궁녀겠죠. 그럼 2만 5천 명의 중에 대부분이 궁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불교적 용어나 일반적으로 3천 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의 항복을 거부하면서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삼천궁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일 확률은 극히 드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백제가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신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김춘추에 여러분들 주목을 했었어야 할 겁니다. 이 김춘추가 고구려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최종적으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결국에 동맹 조건에 따라서 백제를 먼저 공격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유 외교의 또 한 축이 깨지게 되면서 남북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멸망 이후 이 강력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구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